다음은 이국 다재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두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은 N개가 있을 때 이 경우에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교 우위 고리를 정의를 해보면 제품이 1번, 2번, 3번 이 N개의 제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A 국가가 하고 B 국가가 있는데 B국가에는 이제 외국이라고 하고 별을 붙이고 그다음에 A국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별이 없이. 자, 그러면 AL1은 뭔가는 1번 제품을 생산할 때 단위 노동 투입량. 여기는 외국에서 B국에서 1번 제품을 생산할 때 단위 노동 투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노동 투입량이 적은 것부터 A국 기준으로 적은 것부터 이렇게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이걸 우리가 비교 우위 고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J라는 재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J라는 재화가 A 국가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어야 되겠죠. J 재화의 절대 가격이 1번 A 국가에서 절대 가격이 B 국가에서 J 재화 절대 가격보다 더 낮아야지 이 경우는 A국이 J재를 수출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시 쓰면 J재화의 가격은 단위 노동 투입량의 임금을 곱하면 J재화 가격이니까 이것은 A국의 J재화 가격, 이것은 B국의 J재화 가격이 될 것이고 이걸 이 비교 우위 고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W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등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는 거는 이것은 A국이 J재를 수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 고리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렇게 있죠. 만약에 W 스타 W 값이 이 사이에 있다면 이쪽은 누가 수출하겠어요? 이쪽은 더 낮을 때는 A국이 수출하니까 여기는 A국이 수출하게 되겠고 이쪽 오른쪽은 B국이 수출하는 이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 구체적으로 뭐 0.5, 0.7, 뭐 1.2, 이것은 뭐 2 이렇게 했을 때 두 나라의 임금 비가 예를 들면 두 나라의 임금 비가 1.4였다. 그럼 1.4보다 낮은 제품 이 비교 우위 고리의 이 단위 노동 투입량의 비가 1.4보다 낮은 제품은 A국이 수출하게 되겠고 이보다 높은 것은 B국이 수출한다 하는 것이 이 비교 우위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 고리를 분기점으로 하여 이 분기점보다 낮은 번호 재화는 A국이 수출하고 높은 번호 재화는 B국이 수출하게 된다. 결국 다재화 모형에서 어떤 국가가 어떤 재화를 수출할 것인가는 양국의 노동 생산성 그리고 임금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시 여기다 써보면 ALJ 그럼 J재 생산할 때 A국에서 노동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ALJ 스타 B국에서 노동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단위 노동 투입량의 비율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이고 이 값이 이렇게 쭉 우리가 비교 고리를 만들게 되면 W 스타 W 값이 여기에 있으면 이쪽은 A국이 수출하고 이쪽은 B국이 수출한다 이거예요. 자, 만일 1번 이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수출이 A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 A 수출 품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W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임금이잖아요. 이 우리나라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A국의
수출 품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W 스타를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W 스타, 이게 환율입니다.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바꾸면.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는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분기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A국 수출 품목이 A국 수출 품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수출 비중이 늘고 왼쪽으로 가면 상대 국가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는 여러 국가고 재화가 두 재화 있을 때 무역 패턴이 어떻게 될까? 재화는 두 개이고 국가가 여럿일 때 이런 세 개. 그러면 재화가 X제, Y제 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A 국가에서 X제와 Y제의 단위 노동 투입량의 B국가, C국가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이 기회비용이 단위 노동 투입량 B가 기회비용이 될 것이고 이 기회비용이 우리가 상대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국 상대가격 이렇게 쭉 쓸 수 있겠고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 가격이 이 X제와 Y제의 국제시장 가격이 이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면 여기는 뭘 수출하겠습니까? 이 국가는 X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이 A국, B국은 X를 수출할 것이고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 Y를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비교의 고리에서 이 국제시장 가격이 분기점이 되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Y제, 왼쪽에 있는 국가들은 X제를 수출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가격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렇다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세계 전체 무차별 곡선이죠. 세계 전체 무차별 곡선 접하면 여기에서 접하게 되면 이 점에서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 세계 시장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또는 기회비용이 낮은 상대 가격이 낮은 A국가, B국가는 이 지금 이 세계 시장 가격은 PX 나누기 PY예요. 그러니까 X제의 상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국가, B국가는 X제를 수출할 것이고 C국가, D국가는 이 Y제를 수출하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동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재화 가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국가보다 더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을까? 상대 국가보다 더 생산성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그 제품을 수출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것은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품 가격이 더 낮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품 가격이 더 낮아질까? 그것은 임금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재화 가격은 W 곱하기 AL
뭐 이걸 X제곱 가격이라면 ALX에서 결정이 되는데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이게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노동 투입량이 많다는 거예요. 노동 투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기 위해서 표 3, 4를 보면 뭐 간단한 의미입니다만은 우리가 앞서서 가정했던 노동 투입량이에요. 자, 보면 A 국가는 기계 생산에 2개인데 8개, 직물에는 3개인데 4개. 그러니까 A 국가가 더 생산성이 높고 B 국가는 두 제품 모두에서 생산성이 낮아요. 자, 그런데 절대 가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A국의 임금이 10,000원이라 그러면 이건 20,000원, 30,000원이 될 것이고 B국의 임금이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 곱하기 8, 4 곱하기 5,000 하니까 40,000원, 20,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는 봤더니 누가 산 거는 A국가가 수출을 해요. 근데 직물은 봤더니 생산성은 더 낮지만 임금이 더 낮아서 B국이 수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은 더 낮지만 임금이 이 국가는 10,000원인데 자기는 5,000원이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이스 2는 뭔가는 만약에 B국의 임금을 똑같이 A국처럼 10,000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20,000원, 30,000원인데 여기는 10,000원 올렸으니까 80,000원, 40,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80,000원이니까 수출 못하죠? 40,000원이니까 수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같아지면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똑같이 하면 이 경우에는 수출할 상품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더라는 것은 그 국가의 임금 수준이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3, 4에서 A국에 비해 기계는 A국의 4분의 1배, 직물은 A국의 4분의 3배, 두 제와 모두에서 A국보다 생산성이 낮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 B국의 임금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A국의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 B국은 생산성이 낮은 B국은 임금이 얼마여야지 수출할 수 있게 되겠는 거는 B국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인 4분의 1과 4분의 3 다시 말해서 2,500원과 7,500원 사이에 있을 때 수출을 하게 된다. 만약에 노동생산성이 4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더 높아진다. 또는 4분의 3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더 높다. 그러면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X제에서는 노동 생산성을 계산했더니 B국이 A국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X제에서는 4분의 1배, Y제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3분의 4배니까 임금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임금은 B국의 임금은 A국에 비해서 4분의 3보다 더 낮거나 4분의 1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B국의 임금이 여기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임금이 생산성보다 지나치게 낮으니까 B국의 재화 가격이 A국보다 모두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고, 만약에 B국의 임금이 A국의 임금보다 4분의 3배 이상 이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성은 4분의 3배 낮은데 임금은 4분의 3배보다 더 높아지니까 B국이 수출할 상품이 없게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모든 재화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낮은 임금으로 임금이 낮아야지
낮은 임금으로 비교 우위제를 수출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 3판은 실제로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봤더니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도 높고 낮으면 낮다. 이런 비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는 한국 제조부 임금,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단위 노동 비용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임금이고 이게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단위 노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은 임금을 노동 생산성으로 나눈 값이고, 그래서 노동 한 단위를 고용했을 때 코스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은 가만히 있는데 임금만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또 임금은 가만히 있는데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 노동 비용은 떨어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노동 생산성이 그대로 계속 지금 미국에 대한 비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임금도 같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단위 노동 비용, 노동 한 단위를 고용했을 때 비용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이 비슷해지더라. 예를 들면 2015년의 경우에는 이게 0.96이라는 것은 미국 노동 한 단위 고용이나 한국 노동자 한 단위 고용이나 코스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록 한국의 임금이 미국의 임금의 50%, 0.48이니까 뭐 48% 수준에 불과하지만 또 한국의 생산성 자체도 50% 수준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단위 노동 비용은 미국보다 한 4% 정도 낮은 그런 수준이 되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송비와 비교역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송비가 제로라고 했는데 재화에 따라서는 운송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운송비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수출이 어렵게 되는데 이런 재화를 non-tradable good, 교역할 수 없는 재화. 운송비가 너무 높아서 비록 우리가 경쟁력이 있더라도 수출할 수 없는 재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역제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조그마한 양도 가격이 비싸죠. 밀은 굉장히 양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만 원어치가 여기는 뭐 조그만 해도 되지만 여기는 상당히 많아야 되고, 예를 들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이발을 잘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 정비, 뭐 법률, 의료 이런 것들은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교육적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산품이나 서비스에는 운송비 부담이 커서 공산품보다는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장에서도 데이터를 봤지만 농산품이나 광물의 경우에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제조, 운송비 가능한 편한 제조의 경우에는 늘고 있고, 이제 서비스 경우에는 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제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운송비 차이가 교역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가까운 인근 국가들하고 더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비용이 운송 비용이 줄어드니까 비교역제가 교역제로 바뀌어가고 교역제의 양도 늘어나고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운송비만이 아니라 관세와 같은 이런 무역 정책도 무역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협정국, 관세가 없는 거죠.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경우에는 무역이 운송비, 교역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주니까 무역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서비스 무역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비중에 비해서 무역량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세계 총무역량
양에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량 비중은 세계 전체적으로 약 65% 정도. 근데 세계 총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17.6%, 2017년에는 23%. 그러니까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도 생산량 비중은 65%인데 무역량 비중은 23.7%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이 서비스 무역 비중이 생산량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운송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운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교통통신비가 하락하면서 서비스 교육 비중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17에서 23으로 %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3.9는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비중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시면 이건 수출 비중이 되겠고 파란 선이 수입 비중입니다. 일단 수입 비중이 수출 비중에 비해서 많아요. 우리는 제조 부분에서는 무역 수지 흑자인데 서비스 부분에서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적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중이잖아요.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전체적으로는 방금 봤듯이 약 23%인데 우리는 그 비중이 여기가 20%고 여기가 뭐 15%니까 비중이 20% 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카도 이론의 의의와 한계. 자, 리카도 모형 한계는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숫자를 그냥 노동 생산성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지 왜 양국에서 그런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완전 특화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A 국가는 X만 수출하고 B 국가는 Y만 수출하고 이런 것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죠. 우리가 중국에서 의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의류를 생산하고 있지 의류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 특화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재화의 가격이 수요와는 관계없이 공급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우리가 재화 가격은 그 국가의 임금 곱하기 ALX 이 단위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재화 가격이 결정이 되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더 선호하든 말든 가격은 여전히 여기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금 극단적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 요소로 노동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 이외의 다른 중요한 생산 요소인 자본이나 토지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한계도 불구하고 리카도 비교 이론은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죠. 엄청 단순한 모형이죠. 이 단순한 모형을 통해서 자유무역이 우리 경제, 세계 전체에 얼만큼 이득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보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쌍방이 이득이라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든 국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개방정책의 추진, 개방 확대를 가져와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이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리카도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 그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산업을 한번 봤더니 미국하고 멕시코 사례인데 누가 더 생산성이 높은 거는 미국이 옷을 더 잘 생산해요. 그런데 옷을 누가 수출하고 있는 거는 멕시코가 옷을 수출하고 있더라.
자, 왜 그럴까?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그 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 1990년 후반의 자료를 봤더니 산업 전체적으로 미국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요. 얼마큼 더 높아요? 3배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의류 산업에서는 미국 노동 생산성이 1.5배 높았다. 자, 그렇다면 의류 산업에서는 비교 열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기 산업 평균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긴 하지만 덜 높으니까. 그런데 당시 미국 임금은 몇십고 4배. 자, 생산성은 1.5배 높은데 임금이 4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의류 산업에서 1.5배 높으면서 임금은 4배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류 가격이 멕시코보다 비싸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자, 그림 3.9를 보시면 이건 맥두거리 한 예인데요. 미국의 수출 비중 대 영국의 수출 비중 여기에 있고 미국의 노동 생산성과 영국의 노동 생산성의 비율입니다. 리카도 모형에 하면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미국이 수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점을 쭉쭉쭉 찍었더니 이게 다 산업들이거든요. 산업들이에요. 봤더니 우상향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가 있고 수출 비중이 높아지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보시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산업은 이쪽이거든요. 1.0이니까 이쪽 산업이 미국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들은 봤더니 노동 생산성이 이쪽인데 노동 생산성이 2배 이상인 산업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임금이 2배, 영국 2배였기 때문에 생산성이 1.5배 높아가지고는 수출이 안 되는 거죠. 2배 이상 돼야지 생산성이 2배 이상 돼야지 임금이 2배 높으니까요. 미국이 수출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교 우위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한두 개의 사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의 비서보다 타이핑을 2배 빨리 칠 수 있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변호사가 비서를 고용하는 게 좋겠느냐? 자기가 더 잘하는데 이 비서를 고용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혼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고용하는 게 좋겠다. 그게 지금 비교 우위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설령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그게 비교우죠.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쪽에 전념을 하고 비교 열의에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비교 우위론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가 8시간 일을 하는데 A는 몽고는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케이스 B는 자기가 4시간, 8시간 법률하고 그 다음에 비서를 8시간 고용해서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하고 혼자서 8시간, 4시간 법률 상담, 그 다음에 4시간 타이핑. 8시간 일해야 되니까 혼자서 하면은 4시간은 법률, 4시간 타이핑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그냥 혼자서 8시간 법률을 하고 나머지 8시간은 비서가 하는 경우하고 여러분들이 수입을 계산해 보면 금방 케이스 B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법률 상담은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그 다음에 타이핑은 1만 원. 예를 들면 시간당 1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만 둬도
이렇게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중국의 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한국의 농업이 위축되고 또 장난감 의류 수입의 증가로 한국 관련 산업,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 경제에 나쁘게 작용하는가? 이게 중국과 무역을 하니까 우리가 나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요.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농업부는 손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류나 장난감 같은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무역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이 이 비교 우위론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역 이익은 모든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열이 산업을 위축을 감수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우위론 이야기하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의 성장 확장만 생각하지만 반대적으로 그 이면, 동전의 뒷면을 보면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우리 다른 국가와 무역에서 우리 어떤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수해야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이 성장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로는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국가 또는 사람이라도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다 자기가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 또는 부족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교환할 어떤 요소, 물건, 기능, 탤런트 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은 다른 국가, 다른 사람하고 교환할 뭔가가 있다는 것이 비교 우위론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우위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후진국은 수출할 상품이 없다고 주장한다.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무역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수출은 생산성의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 차이,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2번, 임금 수준이 낮은 개도국가의 무역은 선진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므로 무역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진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는 중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 그런데 왜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우리의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데 개도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이유, 우리가 조금 전에 멕시코하고 미국의 의류 산업에 대해서 비교를 했듯이 이 산업은 비교열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의류 산업의 생산성이 높더라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열이 산업의 노동자들이 무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비교열이 산업이 위축되는 대신 비교 우위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무역은 개도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뭐 너무 낮다. 한 달에 뭐 몇 불밖에 못 받는다. 거기에 비해서 뭐 한국 노동자들, 미국 노동자들은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 자, 그래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만든 저임금으로 만든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임금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겠죠? 노동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개도국의 임금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그들은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노동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높인다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이 나라는 수출을 못하게 될 것이고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4번 경쟁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경제가 쇠퇴할 것이다. A국, B국이 있는데 A국의 생산성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은 B국의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국가 간 무역은 기업 간 경쟁과 다르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펩시콜라가 어려워지고 펩시콜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코카콜라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A국, B국이 있는데 B국의 기술 진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A국이 쇠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국도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이것은 한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도 중국 경제 성장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뭡니까? 중국이 옛날에는 한국이 여기에 있고 중국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여기만큼 따라잡았다. 그 갭이 줄어들었다. 이런 건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로 봤듯이 1990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중국과 아무 수출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의 25% 또는 30% 범위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중국 경제 성장이 우리 경제 성장이 보탬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카르도 모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